네,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애착 발달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이 발달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요소들을 아는 것이 애착 발달을 앞으로도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애착 발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발달 단계,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애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 애착 대상의 양육 태도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 가 자녀를 낳아서 거의 모든 양육의 과정을 전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머님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대리 양육자나 이런 어떤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상이 주 양육자로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대상이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아이의 어떻게 보면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국인들이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에서 뭔가 이제 인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타국에서 뭐 이렇게 조선족이라든지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베이비시터로 고용하는 경우들이 한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외국에서 뭐 유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외국인이 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스패닉 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던 그런 시기와 다르게 자녀의 출생과 성장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현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리 양육자, 조부모를 포함해서 다양한 애착 대상들이 미칠 수 있는 애착의 영향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양육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핸들링해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애착의 영향 요인으로 출산 환경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자연분만 중에서도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출산 환경들을 우리가 좀 조성하는 방법이 뭘까? 출산 방법, 분만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애착을 위해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인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사실이죠. 의외로 출산 직후에 양육자가 초기 접촉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애착 유형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먼저 이제 뭐 옛날에는 씻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씻기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엄마 품에 안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 안정성의 영향력이 뭐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든 그렇지 않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로는 나왔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그 조류
새들처럼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오는 생명체처럼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먼저 아이 컨택이 돼 있는 첫 번째 대상에게 이제 임프린팅, 각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 품에 안겼느냐에 따라서 처음 품에 안긴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엄마에게도 고통스럽고 사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아기에게도 꽤나 이렇게 힘들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좀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이 난산이었냐 순산이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아가 출생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의 정도에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 공포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후에 신생아기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지만 이 출산 과정이 심지어 난산일지라도 그때 난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이 불안이나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영아의 욕구 표현이나 양육자의 민감한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초기에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난산 과정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이제 태어났던 아이일지라도 스트레스가 잘 처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출생 이후에 일어났던 출생 시에 일어났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미친다고 보이는 난산과 순산의 차이일지라도 양육자가 얼마나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절하게 욕구에 대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양육자의 태도, 그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 건강도 참 그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인지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기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거나 낙상을 당하는 등 사고로 인해서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보호자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고인 경우에 만족스러운 어떤 양육 태도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양육자의 부주의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더 이상 양육자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화상이나 낙상같이 뼈가 골절되거나 또는 피부가 손상되는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일회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 이걸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이제 호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양육자에게 이런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가 아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부주의로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실 어머니가 또는 양육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한테 주목을 하거나 아이와 상호작용을 즐기는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가 쉬운데요. 이제 이런 양육자의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양육의 적절성을 돌보는 것이 이후의 관계를 또는 건강한 정신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왜 그 피부 염증 이런 것들이 그 젖먹이 시절에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는 엄마의 품에 안기거나 옷을 입혔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영유아기의 그 피부 질환이 건강한 어떤 접촉 경험을 많이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베디짓기 할 때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뼈라도 골절되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그 양육자가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의 양육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린 시절의 경험, 특정 경험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껄끄러워지고 회복이 안 됐다가 그것이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좀 더 문제 행동이 더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생아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나 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진료와 치료 과정으로 인해서 영아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정서 발달이라든지 관계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은 불안, 그런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영아 마사지라든지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안아주는 그런 품어주는 환경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서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언제부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이가 이런 신생아기에 이런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부주의로 자꾸 다치는 문제가 있고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를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는 장난감을 이용한 이런 어떤 치료는 관계 치료나 정서 치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발달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애착 재형성의 치료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건강한 애착 형성을 돕는 양육 태도의 변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어떤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 그런 애착 불안정의 관계성들을 건강한 애착 관계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애착 관계 재형성을 위한 재경험을 위한 이런 어떤 치료를 또 어린 나이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애착의 영향 요인으로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이의 기질, 이것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질, 그러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어머니가 이 까다로운 아이를 만족시키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양육자가 민감하게 대처를 못하게 된다면 안정애착에 어려움이 있겠죠.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서 엄마는 양육을 통해서 자녀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안정적인 애착으로 형성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아이는 까다로운데 부모님은 그 까다로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둘의 관계는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다로운 아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모가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대로 어떻게 보면 그 까다로운 아이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엄마가 이렇게 뭔가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걸 아이가 전혀 입에 대려고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어린이집에 가서는 뭘 좀 먹는데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이런 어떻게 보면 흔쾌히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뭔가 아이의 입맛,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식욕을 만족시키는데 자꾸 실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어머님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한번 재우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됐고 그래서 잘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 자체가 어머니한테 너무 고통이 되어서 이 아이를 충분히 기쁘게 사랑하는 게 좀 어렵다. 나한테는 어려운 과제라서 좀 피하고 싶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좀
욕구를 잘 이해해서 양육 태도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찾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양육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질 같은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나 애착 발달에 그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같은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질 때문에 또 부모님의 민감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수용 능력 같은 것이 다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부모랑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하기가 조금은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애착 대상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더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이런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을 하는데 신경을 쓸 수가 있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욕구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양육을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또 이렇게 어린 시기에 좋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개인적인 특징, 기질이 영향을 애착에 미칠 수도 있지만 양육자의 개인적인 특성도 이게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얼마나 까다로운가, 얼마나 만족에 잘 이르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재빠르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는 하나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갖가지 욕구들을 표현합니다. 이 욕구 신호에 대해서 엄마는 얼마나 제대로 쉽게 내용들을 캐치하고 반응하는가 이런 거 중요하겠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양육자와 자녀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흔한 말로 아기 엄마는 둔한 것도 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둔감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죠. 아이가 무엇 때문에 창피함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지, 왜 엄마한테 떼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반응과 자극만 제공하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엄마가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를 표현하면서 교감하고 자녀와 좋은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경우에는 분명히 안정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에 둔감한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공감을 못한다고 민감성이 떨어지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한 어머니 자신의 애착 경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자신이 감정 체계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너무 다른 어떤 내용들로 스트레스가 충분히 너무 많아서 아이의 욕구 신호에 그냥 즉각 반응하기엔 너무 과부하 상태일 때는 아마도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반응할 심리적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채워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애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무관심, 적절하지 못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도 아이와의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어머니 자신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세계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이렇게 주거나 거절감을 주면서 부모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이
민감한 이런 어떤 반응들을 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안정애착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부부관계도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악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부관계의 질이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아이가 당연히 엄마 또는 아빠를 이렇게 섞어서 닮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싫으니까 남편 닮은 애도 싫고 그래서 아이한테 더 이게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관계, 긴밀한 관계를 부부가 형성하지 못할 때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남편의 지지와 관심이 있을 때와 이 아이는 둘이 같이 낳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버거움을 느낄 때 남편의 지지나 어떤 그 양육에 동참하는 것들이 부족하고 남편이 아이 엄마가 아이 키우는 데만 너무 집중돼 있고 주야가 없이 아이들은 울고 이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돌고 이랬을 때에는 어머니가 이 산후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배우자의 지지도 없어서 더 심리적으로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민감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연구에서도 결혼 만족도가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혼 만족도가 낮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자녀에게 덜 민감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결혼 만족도가 높은 이제 부부의 경우 자녀를 조금 더 양육적 건강하게 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부부관계가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이 배우자의 지지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 자체가 이런 친밀관계에 자녀와의 친밀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착 형성의 또 영향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원을 또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단 연구, 롱텀으로 연구한 이런 해외 연구들을 봤을 때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산층의 사람들이 저소득 가정에 비해서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저소득 가정에서 불안정 애착이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애착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 아이를 심리적으로 잘 지지할 만한 가정 내 양육자의 여유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휴가라든지 양육수단, 보육 서비스 같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질 경우에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친밀하게 자녀와 관계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때 양육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애착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이제 키워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예전에는 뭐 가족들이 함께 자녀를 키운다고 했는데 가족이 함께 키울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고 관심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다양한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요인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